쉽게 가볼 수 있는 게 전주사고, 그 다음에는 전주사고 한옥마을 가면은 거기 전주, 그 다음에 전등사, 그렇잖아. 전등사 가면은. 그게 이제 전주사고는 조선 전기에 있던 평지에 있던 사고고, 그 다음에 전등사에 가면은 조선 후기에 산속에 가서 집을 내다가 전등사인데, 전등사도 뭐 굉장히 깊은 산은 아니잖아. 네. 이 사고지 조선 후기에 산으로 보낸 사고지 중에서 제일 깊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진짜 가기 힘든 깊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오대산도 오대산 가보신 적 있나요? 오대산 월정사에서 쭉 한참 올라가면은 거기도 도로는 지금 크게 나 있잖아. 거기는 좀 깊게 나죠. 거리가 좀 멀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산, 진짜 첩첩산 좀 깊은 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태백. 봉화군에 있잖아요. 예, 봉화군이. 회사고 그 봉화군에 있더라고요. 봉화군 그 뒤에 연결되는 산이 태백산이. 알아요. 예, 예. 그래서 봉화군 춘향면이에요. 춘향면. 예. 그 춘향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나요? 금강산. 네. 맞습니다. 금강송. 저 사고지를 찾아가려면은 금강송 그 군락지를 거쳐서 가야 돼요. 이게 옛날 태백산 사고지 옛날 사진이거든요. 조선 고적도보라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1910년대에서 20년대 주로 사진을 실어놓았던 조선 고적도보라는 사진 보면은 태백산 사고가 굉장히 이제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태백산 사고 사진이에요. 요 밑에 절이 뭐냐 하면은 각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 맞아. 각화사. 각화사. 네. 요 끝이 사고지예요. 요 끝이 사고지인데, 이 파란 것들이 전부 다 금강송 군락지야. 금강송. 금강송 하면은, 저기 가면은 이런 아름들이, 금강송들이 여기 있는데, 정말로 소나무 둥지의 껍질이 약간 빨간 색깔이 나요. 붉은 빛이 나고. 엄청난 군락지인데, 일본 국보 1호가 뭐예요? 국보예요? 일본 국보 1호. 일본 국보 1호가 바로 금강송으로 만든 거예요. 절이에요? 아니, 불산. 예. 지금 방가상에서, 금강소가 접소리인가 좀 불량이라고 같은 말. 같은 거. 예. 수양강. 예. 그래서, 일본 국보 1호, 방가사리상. 네. 그게 우리 미륵 방가사리상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해요. 흡사한데. 일본에서 그 국보 1호를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그걸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뭐 엉성하게 전시했는지, 전시 관람객 중에 여자 한 분이 어쩌다가 부러뜨렸어.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다시 수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목재 성분을 조사를 해요. 목재 성분을 조사하니까 일본 전역에 나는 자생하는 그런 나무. 그래서 나무를 찾아보니까 그게 우리 춘향목. 그래서 그 춘향목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여기에 가면은 전부 춘향목. 그런데 여기에 각화사에서 올라가가지고 이까지 올라가는 데에 길이 굉장히 험하고, 특히 뭐 여름에 가면 길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좀 헤매요. 그래서 혼자 몇 명이서는 안 가본 사람은 못 찾아가고, 절대 못 찾아가고, 이거 안내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에 제가 갈 때 이제 안내받았던 사람 이야기가, 각화사의 스님들이
시끄러우니까 수도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 길을 자꾸 허물어버리고 뭐 이 안내판을 만들어놔도 슬쩍슬쩍 없애버리고 하여튼 뭐 진짜인지 뭐 유미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안내했던 사람 이야기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각각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스님들도 자기들 뭐 이 조용한 도량에 자꾸 시끄럽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가면은 굉장히 길이 험하고 완전한 진짜 이 제대로 된 등산을 하고 와요. 어쨌거나 저기 가면은 지금은 이렇게 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샘물이 쩔쩔쩔 나 물이 나. 그래서 여기에 지키는 탐공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이 나니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험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사고를 깊은 산속에 갖다 숨긴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만큼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이런 보물들을 기록 문화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존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선조의 정신들이 깃들여져 있는 바로 그런 현장이 아닐까 해서 제가 쭉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현장들은 직접 못 가고 그냥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성남 서울공원인가 그 맞은편에 옛날 그 일회재단 있잖아요. 옛날 일회재단에 거기에 뭐가 들어서 있는가 하면은 옛날 전국기록보존소였는데 지금은 국가기록원이죠. 국가기록원에 가면은 그 나라기록관이 있습니다. 나라기록관이 있는데 그 나라기록관에서 이 실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왜 그렇게 이런 실록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가 하면 원래 서울대학교에 가 있던 실록 2개가 85년도에 하나는 어디로 보내냐면 전국기록보존소, 부산지소. 그러니까 전국기록보존소의 중요한 문서고는 어디 있느냐면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부산 사직도 가면은 전국기록보존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기록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태백산본을 거기에 갖다 놓고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서울대학교 2부를 갖고 있었는데 적상산본 그다음 이런 거를 그대로 두고 이 태백산본을 어디 뜯느냐면은 제가 부산에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인들은 뭐 그 안에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실물 보는 건 어려운데 아마 그 성남에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잘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거기는 가면은 아마 단체를 가면 예약을 해도 되고 예약 안 하고 그냥 개별로 가서 전시가 대표 구역해도 되고 예약을 하면은 그 자기들 그 업무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서가 들어가가지고 탈산 작업을 하고 처리하고 보조 처리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언 한서 기능이든 뭐 그런 보건 작업 뭐 이런 것들 상세하게 다 보여주는데 뭐 그런 볼 필요 없이 그냥 조선왕조 실록은 이런 흔적들을 보고 싶다 하면 그럼 전시관만 쭉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산 사고 원래 있던 사진 옛날 사진 보니까 멋있죠. 사고리 일제시대 때 찍어서 당연히 흑백이지. 지금 다 불타고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대산 사고, 그러니까 월정산 위에 쭉 올라가면 오대산 사고 보니까 오대산 사고 요 건물도 요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원할 때에 참고해가지고 건물을 비슷하게 이제 짓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고 관련해서는 대충 이제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조 사고가 안 남아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조선전기의 실로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도대체 내용이 뭔지 이런 걸 전혀 이제 모를 건데 전조 사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조선 전체의 실록을 대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주 사고가 남아있었는데 전주 사고에 하나의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문종실록이 전부 13권인가 그렇게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11권 내용이 없어져.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체 문종실록 중 13권 중에서 1권, 2권 해가지고 표지는 13권까지 다 있어. 있는데 11권 표지에다가 내용이 9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9권만 내용은 2개고 실제로는 11권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주 사고물이 안 살아남고 다른 사고물이 살아남았다 하면은 문종실록에 완전 색배가 다 갖춰져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어쨌거나 이 전주 사고물이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전주 사고물에 딱 꼬개티 이가 뭐냐 하면은 문종실록에 9권이 2권 들어가 있고 2개 들어가 있고 11권은 없어졌다. 그래서 11권은 지금 영영 소멸돼 버리고 찾지 못하는 11권의 내용을 모르겠네요. 모르지. 없으니까. 표지에는 11권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열어보면은 그게 9권 내용이야. 그러니까 9권하고 똑같은 게 2권 들어가. 그게 어느 그러니까 아마 장정을 하고 할 때에 작전을 빼냈구만. 장정을 할 때에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에러를 범한 거지. 누가 빼낸 거 아닐까?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거는 자기 문중에 잘못된 거 이런 거 빼낸 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마 그런 실수로 그랬어요. 실수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를 만들잖아요. 그죠? 내부를 만드는데 아마 4개를 인수를 했을 거야. 인쇄를. 내부를 만드는데 똑같은 내부를 만드는데 틀림없이 여기에 9권이 2권 들어갔다면은 다른 데는 11권이 2권 들어갔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고의 실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이 여름에는 굉장히 습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데다가 좀 먹고 기후 습하고 하니까 이 수적 보관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게 뭐냐 하면 포쉐라죠. 그렇죠. 좀 어렵죠. 포쉐 들어보셨죠? 포쉐. 원래는 폭자고 요거는 쇠자인데 폭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포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햇볕을 쬐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실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록 각 안에 건물 안에 상자로 해가지고 실록 책을 차곡차곡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여름에 그대로 계속 놔둬버리면은 습기가 타가지고 책이 막 뚫기 돼가지고 훼손되고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은 또 이제 건조하고 이럴 때는 좀벌레 이런 것이 왜 이 한서들 옛날 그 할아버지들 보던 책볼 보면은 좀이 먹어가지고 책이 이렇게 하였는 거 있죠. 부스러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좀이 또 가장 큰 책방에다 책 보존에 가장 큰 이 적이 되죠. 그래서 이 포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책을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햇볕에다가 말리고 통통 바람도 쏘이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절차를 보면은 사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4관밖에 없잖아요. 4관. 그래서 4관들이 직접 확인이 돼가지고 정식 관복인 흑달력을 입고 내분절하는. 내분절한다는 이야기 의미는 임금님하고 동일시한다는 뜻이잖아요. 부처한테는 몇 번 절해요? 자기 죽은 조선한테 몇 번 절합니까? 2번 절하고. 부처한테는 3번. 임금님한테는 4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4번 절하고 그 박스를 개봉을 해가지고 햇볕에다가 멜고 통풍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에 그런 거 차곡차곡 담아야 되잖아요. 담을 때 그냥 막 담으면 안 돼요. 기름 먹인 종이 6장을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9개로 책을 씌우고 거기에다가 책과 책 사이에 초주지를 또 깔고 그 다음에 상자를 붉은 보자기에다가 싸고 다시 기름종이를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청궁, 향토 이런 약재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재봉함하죠. 그 다음에 형지안이라는 것은 형지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작업의 시작과 끝을 상세하게 적은 시말을 적었던 그런 기록. 그래서 보통 실록 형지안, 봉안 형지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록을 봉안을 한다, 포션을 어떻게 했다, 아니면 어떻게 실록을 고쳤다, 아니면 실록을 어떻게 그 문제되는 부분만 갖고 와가지고 뺏겨서 갖다 줬다.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형지안이 작성돼요. 그래서 이 실록 형지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언제 그 다음에 제1괴에 그런 어떤 책이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괴에는 어떤 책이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실록 각에 있던 사물 문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기록물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보면은 이런 기록물들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했다. 그럼 한안대장경 그것도 이런 분식을 했을까요? 한만대장경은 책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땅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높게 공간을 하고 맞죠? 그 힘이 미치는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팔만대장경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통풍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그거는 이제 목판이니까 책하고 틀리는데 일단은 팔만대장경 나름대로의 그 과학적인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나무라도 그게 오래되면 막 틀어지고 하잖아. 틀어지고 하는데 팔만대장경 만들 때 목판을 만들 때부터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를 그냥 잘라가지고 말린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잘 안 마르잖아. 틀어지고 말려놔도 갈라지고 그래서 나무를 전부 다 저 바닷가에 바다에 집어넣어요. 바닷물에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말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병판을 제작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조각을 일일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가공해서 보관하는데도 그런 그 당시 나름대로 최고의 수준으로 일단은 그 보존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나무판 그걸로 이제 보존하는 방법이 동원될 거고 경비가 선호받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든지 그다음 종이 재질이든지
통풍, 그 다음에는 습기,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죠. 그래서 아마 그 방법도, 이 나무도 보면은 좋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습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분 많이 그런 그렇겠죠. 예, 예, 예. 숲 같은 게 습기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또 해충 이런 것부터 방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게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사고에 관련되는 거, 보존에 관련되는 거는 그것을 대충 마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실록을 편찬하는데 어떤 체제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실록이 편찬이 될까?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실록 총 88책, 그 다음 1800 몇 권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보통은 1년치를 계산해가지고 1년치를 한 권에다가 받습니다 그러면은 한 권, 1권, 2권, 3권이 한 책으로 묶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치를 한 권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한 권에, 한 책에 담는 권수가 되게 많아지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재위기간에 비해가지고 권수가 상당히 많은 270몇 권인가 뭐 이렇게 되는 권수가 굉장히 많은 임금이 있는 거지 않아요. 성종임금. 성종임금은 25년간 재위했는데 권수가 270몇 권인가 그래. 왜 그렇게 권수가 제일 많으냐 하면은 제일 한 달마다 한 권씩 편찬됩니다. 다른 사람은 1년에 한 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달을 한 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는 거고, 권수에 비해서 책수는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광해군일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해군일기도 187편이거든요. 광해군 재위 기간 따지면은 15년 7개월, 이게 딱 187개월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권씩, 한 달치를 한 권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1년치 기사를 한 권으로 묶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치를 한 권으로 묶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실록 첫머리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종실록, 세종장헌대왕실록 권제1 이렇게 되어 있다. 세종장헌대왕,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종장헌대왕. 그러니까 요게 뭐냐 하면은 첫머리, 권1, 권2, 권3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종 인물 정보가 나옵니다. 제일 첫머리에 세종은 누구 아들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뭐 그런 가족 관계든 이런 것들, 이름, 사가 뭐고 호가 뭐다, 그 다음 부모가 누구다, 그 다음에는 뭐 언제 태어났다, 그 다음 뭐 어떻게 교육받았다, 세자를 어떻게 책받았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 정보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실록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게 반드시 편년체로 만든다 했잖아요. 물론 예외적인 사항은 있었지만은 편년체로 만든다. 그 편년체를 만든다 했을 때에 여기에 보면은 세종대왕 몇 년, 몇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정이 되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명종대왕실록 권지 제1, 그러니까 권 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7월, 그러니까 이제 을사 시작년도에 을사년도에 7월, 예? 7월을 그 다음에 정묘, 요거는 날짜예요. 7월 정묘일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권마다 첫째 줄 제일 상단에 무슨 대왕 실록 권지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한 뒤에 줄을 바꿔가지고 날짜가 나오고, 우리도 보통 일기 쓰면 이제 날짜 쓰고
근데 여기에는 날씨는 안 나오잖아, 날씨. 우리는 이렇게 쓰면은 흐림, 맑음, 날씨 나오잖아. 근데 성경원 일기를 보면은 반드시 제일 앞에 날씨가 나와.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오면은 하루 종일 비 온 거고,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비가 왔다면은 맑았다가 비 왔다. 아니면은 비가 왔다가 그쳤다.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성경원 일기는 이거보다 날씨가 잘 나옵니다. 매일매일 날씨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쭉 날짜별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외가 있다. 세종실록 같은 경우는 지가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부록이 붙어 있어요. 부록. 끝에 가면 부록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단종실록 부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단종실록 부록은 단종 그때의 실록을 편찬할 때에, 노사문 일기를 편찬할 때에 만들었던 부록이 아니고, 숙종 때 가가지고 단종으로 위유를 보기를 하는 과정. 단종이 죽고 나서 숙종 때에 단종으로 보게 되는 과정까지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 그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부록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록으로 붙인 경우도 있고 부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연원일 표기는 반드시 왕의 연도야, 그 다음 왕의 그 제위 달, 그 다음에 날짜. 그래서 날짜는 반드시 며칠이 아니라 반드시 간지로, 그 날짜에 간지를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날짜를 쓰고 달을 쓰고 왕의 연도 표기를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왕의 연도 표기는 지난번에 잠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년칭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년칭원법. 원래는 원칙은 유년칭원법이에요. 유년이 뭐야? 유년. 해를 건너뛴다. 이런 유년. 내가 임금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임금이 됐다. 우리 아버지가 12월 31일 날 딱 죽고 1월 1일 날 내가 임금이 되면 괜찮아. 그럴 일은 잘 없잖아. 중간에 죽잖아. 전임 임금이. 그러면은 7월 달에 죽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자기가 임금이 되는 줄이야. 그때부터 바로 원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임자의 해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유년. 다음 해에 원년이다. 다음 해에. 그러면은 잔여기간, 해 12월 7일 때까지의 잔여기간은 어떻게 표기합니까? 적인년. 이해가 됩니까? 잔여기간, 12월 잔여기간 동안은 적인년 몇 월 며칠, 적인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임자의 통치를 내가 인정을 못하게 해서 나는 3월 달에 아니면 8월 달에 임금이 됐는데 전임자 필요 없어. 나 바로 적인년 필요 없이 원년으로 할 거야. 이럴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때에 생기겠어? 뭐라네요? 그렇지. 몰아낼 때에 세조가 단종을 몰아냈다. 그러면 세조가 몰아낸 그달부터 적인년이 아니라 원년이야. 그래서 세조 또 누구? 흥조, 인조 이런 사람은 적인년이 없어. 원년이. 그래서 그거를 적인년 칭언법이라고 해요. 적이 하는 그 달에 바로 1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전임자의 통치를 이어받아다 하기 때문에 그냥 적인년,
3월에 저기해도 9월에 저기해도 12월에 저기해도 저기년 하고 그 다음 해 가가지고 원년 1년 이렇게 치는 거죠. 원년이 1년이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12월 달에 딱 죽고 12월 달에 죽고 1월 달에부터 자기 그 후임자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인종. 자기 아버지가 12월 달에 죽고 자기가 1월 달에 임금이 돼가지고 인종은 적인년이 없어. 그냥 원년이야.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어도. 그래서 적인년 없는 사람이 쫓겨난 사람 외에도 쫓아낸 사람 외에도 한 2명 정도가 있어요. 태정도 보니까 자기 형한테 그대로 받았잖아요. 자기 형이 정종이 12월 말까지 하고 그는 살아서 물려줬더라. 1월에 물려준 거야. 이제 10월 때까지 하고 그런 경우 있고 중종은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 인종이 임금이 되는데 그거는 요행이 딱 맞춰서 죽었어. 맞춰서 죽어가지고 12월 달까지는 자기 치세고 그 다음 1월부터는 자기 아들 바로 이 적인년 없이 원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종 5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세종 12년 빼고 예. 그 다음부터 5년째 이렇게 그러니까 세종 5년에 뭐가 났다 할 때는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세종이 중간에 하면은 적인년이잖아요. 적인년 끝나고 다음 해가 되면은 1년이에요. 1년은 원년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세종 1년, 그 다음에 12월 끝나면 세종 2년, 그 다음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삼국지도 있거든요. 삼국지라는 그 강좌도 듣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5, 1년, 2년 이렇게 나와요. 예, 예. 그러면 그거랑은 중국적 의학은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뭐 성취 엊그저께 보면 이제 건한 몇 년 이렇게 예, 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참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제가 헷갈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원칙은 6년 칭호법이라 그랬죠. 6년 칭호법. 삼국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삼국지에서 예, 예. 이제 조조가 죽고 예, 예. 그 아들이 이렇게 하면 예. 그게 1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지금 갑자기 통상적으로 이제 6년 칭호법은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제도예요. 조선에서 창안한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물 제도들이 거의 중국에서 쓰던 거를 빌려와가지고 빌려오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자꾸 이제 고쳐나가서 쓰죠. 모든 제도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당나라의 신라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온 이후부터 쭉 좀 그런 식으로 써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년칭원법이라는 것도 이게 원래 조선에서 창안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의 제도를 조선의 적당한 그 제도로 맞춰가지고 자꾸 이제 갖춰 나가는 건데 그래서 중국의 유년칭원법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조선에서도 유년칭원법으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정의를 할 때는 정의년 하고 정의전을 마치고 그 다음 1월이 돼야만 1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도 보면은 중간에 정의를 하면은 정의년 1월, 정의년 3월, 정의년 6월, 정의년 8월 이렇게 이제 갔다가 그 해 12월이 끝나면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세종 1년 1월, 세종 1년 2월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세종 2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중국의 뭐 그는 몇 년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라서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면 제가 수업 듣기로는 예. 뭐 1년 그러면 그 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연도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여쭤보는 헷갈려서 연도를 계산할 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추운 나라가 세워졌다. 예. 216년에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호칭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해를 얘기할 때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 2년 그러면 3년째라는 얘기잖아요. 3년째죠. 아,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적인년도 치면은 3년째죠. 적인년을 1년을 치면은 세종 2년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3년째. 제가 다시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전통사회에서 중국의 유년칭언법이나 조선의 유년칭언법이나 유년칭언법이라는 건 동일할 거예요. 아, 예.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거나, 실록에 표기할 때에, 뭐, 그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록에 이제 본문하고 기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본문하고 기사가 나오는데, 본문이 틀려질 때에는 반드시 이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빈칸 없이 한문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빈칸이 없다. 띄어쓰기가 없잖아.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는데, 이 한문 배울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어디서 띄어 읽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할 줄 알면은 물리가 터졌다 그럽니다. 띄어쓰기를 할 줄 알면. 그런데 이제 이 실록도 보면은 전부 한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안 되고 쭉 떨어져서 있는데 간혹 보면은 한 글자 띄우거나 한 칸 비워놓거나 아니면은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임금님을 지칭하는 경우, 임금님은 높으니까 높은 사람을 보통 전통사회에서는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에 신주를 쓰거나 아니면은 충문을 쓰고 할 때에 충문을 쓸 때도 높은 글자를 한다 띄운다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든지 더 높이 쓴다든지 그렇게 이제 격식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실록이니 전통사회의 모든 글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문 중에 보면은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사신활. 사신활이라는 걸 뭐냐 하면은 사신이라는 건 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관이 이러기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런 사건들이 있다 했으면 그 사건을 놓고서 사관들이 자기가 개인 생각 이거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했을 때에 자기 개인의 생각 이거를 적었던 사초, 제출된 사초가 그대로 실록에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록에는 보통 보면은 본문,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쓰였던 각주 세주, 그 다음에 이런 사론. 그래서 사신활로 되어 있는 요거를 뭐라 그러면 사론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이겠네요. 당연히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록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다. 여기 고스란히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아주 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사론이고 이 실록이 가장 백미가 사론인데 요 부분들은 일단은 아직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실록을 만약에 사주를 자기가 제출했다가 누구 대신을 자기 욕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이 저기 위에 당상으로 있는데 그러면은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원래 편에 와가지고 수정하다가 걸려서 또 이 처벌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수업하다 보니까 오종 순종실록 왜 이 실록이 안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뭐 국보나 세계 교육유산에 지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이제 하시는데 인생 질문하시죠. 인생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고등
실록이에요, 이게. 고정실록인데, 고정실록 편찬 위원들 보세요.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왕직 장관의 법학 박사, 소전지책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편찬자 중에도 여기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 소대지책이라는 사고대지사쿠. 사고대지사쿠 이 사람은 조선에 건너와가지고 식민지 사관 이론을 많이 이제, 개척한 사람이고, 나중에 경성제국대학의 총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고용실록을 편찬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말씀드린 실록이라는 거는 실록청이 만들어지고, 정식 실록청이 이해가지고 실록이 편찬이 돼야만, 전통적인 방법을 해야만 정식 실록인데, 고종실록, 선종실록은 일제히 이해가지고 이렇게 편찬이 됐기 때문에 정식 실록에는 넣지 않는다.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왜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리 예를 들어서 을미사별이다 하면 민비가 죽은 시해 사건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록을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참고할 내용이 많지만은, 또 그 속에는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식 실록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국보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세계기록유산에서 등재할 때에 아예 제외시키고 등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 이야기를 하려면 기니까 오늘 이걸로 마치고, 실록 어떻게 담는가 한번, 그러니까 실록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는가. 그러니까 실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담잖아. 다 담으니까 어떤 기본 원칙을 딱 정해놓고 요런 거는 담고 요런 거는 안 한다 어쩐다 그런 기본 법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마구잡이로 막 하면 실록이 중문한방으로 산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실록을 편찬할 때에 그런 기본 가이드라인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가이드라인 어떻게 한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